오늘은 감성 소프트웨어를 위한 6가지 디자인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의 휘파람 불기와 난로 위에 조리되는 음식의 지글지글 소리내기는 모든 것이 가시적이고 모든 것이 소리가 났던 구시대의 비만기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작동들에 대해서 심성 모형, 개념 모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런 모형들은 계획된 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다음에 일어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실험해 보도록 하는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구동 부품들은 가시적이고 관찰되거나 조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우리는 그 기계장치들을 관찰하지 않을 때조차 종종 그 소리만으로도 상태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강력한 표시기들 중 많은 것들은 시각과 청각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전자장치들에 의해서 전담되고 있죠. 그 결과 많은 장치들은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하드 드라이브에 가끔 나는 찰칵 소리나 송풍기의 소음을 제외하면 내부의 작동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것을 드러내주지 않아요. 장치의 내부 작동, 즉 장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얻는 것은 디자이너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소통, 설명, 이해,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든 동물이든 혹은 기계든 지능적인 대행자들과 함께 일하는 데서 관건이죠. 공동작업은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에 대한 분별과 왜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더해서 조정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그 팀이 사람들로 되어 있든 숙련된 기수와 말로 되어 있든 운전자와 자동차로 되어 있든 혹은 사람과 자동화 장비로 되어 있든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경우에 의사소통은 생물학적 유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체 언어, 자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신호하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요. 동물들은 얼굴 표정은 물론 신체 언어와 자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자신의 몸, 꼬리, 귀를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애완동물들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숙련된 기수는 말의 긴장, 이완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은 종종 자기는 완벽하게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면서도 협동하는 실체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산돼요.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째서 누군가가 알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의 바로 남쪽에 아름답고 굽이치는 언덕에 위치한 IBM 알마덴 연구소의 멋진 강당에서 MIT의 컴퓨터 과학과 교수, M 교수라고 지금부터 칭하겠습니다. 이 교수가 자신의 새 프로그램의 장점들을 과시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M 교수는 자신의 업적을 설명하고는 정말 자랑스럽게 이것들을 시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화면에 웹페이지를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는 마우스와 자판과 몇 가지 비법을 부리는데 몇 번 클릭하고 여기저기 조금 타이핑을 하자 새로운 버튼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수는 설명하죠. 보통 사람이 웹페이지에 새로운 제어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새로운 제어 장치를 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는 클릭합니다. 청중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청중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보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M 교수는 어땠을까요? 당황합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컴퓨터를 다시 구동해야 할까? 막 고민해요. 실리콘밸리의 뛰어난 과학 기술자들로 가득한 청중들은 큰 소리로 충고합니다. 껐다 켜 이런 식으로. IBM 연구소 과학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컴퓨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엎드려서 전선을 막 진지하게 점검하고
수초가 수분으로 늘어나요. 이내 청중들은 막 웃기 시작합니다. M 교수는 자신의 기술에 넋을 잃었어요. 그것이 실패할 때 일어난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M 교수는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제는 IBM의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통제 때문에 그가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외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피드백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한 재확인이 없다면 누구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버튼을 클릭한 것은 탐지됐고, 그 프로그램은 자신의 내부 명령의 몇 단계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것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시켰고, 여전히 검색 결과를 돌려받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단순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죠. 피드백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개념 모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십수가지 일들 중 어느 것도 이런 상황이라면 실패했을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M 교수는 근본적인 디자인 규칙을 어겼는데, 그것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자각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레의 빈나델마에서 한 공학자가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모임 장소는 방파제 위에 지어진 멋진 호텔 쉐라톤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많은 것에 디자인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쪽 끝에 위아래 버튼을 가진 일련의 엘리베이터들,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문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조용하게 미끄러지면서 열리고 닫히죠. 도착이나 출발을 알리는 그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소음 때문에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도착하는 엘리베이터 가까이 서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거의 볼 수 없고, 언제 문이 열렸는지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는 위아래 신호의 불빛이 꺼지는 것인데, 어쨌든 엘리베이터 열 중앙에서는 그것도 볼 수가 없어요. 첫날, 그래서 이 공학자는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것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피드백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적인 단서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죠. 이것이 없다면 많은 간단한 조작들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조차 실패합니다. 적당한 피드백은 즐겁고 성공적인 시스템과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간의 차이를 만들어요. 만일 부적절한 피드백의 사용이 엘리베이터와 같은 간단한 장치들에도 실패를 낳게 한다면, 우리 미래에 완전히 자동적이고 자율적인 장치들의 경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종종 그들의 내적 사고, 믿음, 정서 상태에 대한 정신 모형을 구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믿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얼굴 표정도 보이지 않고 어떤 언어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패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듣기라도 하는 걸까? 이해를 할까?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그 상호작용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쾌합니다. 피드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엘리베이터든 사람이든 혹은 똑똑한 기계든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피드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한층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계가 무엇을 탐지했는지, 그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조차 바로 그렇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 안의 가재도구들과 같은 일상용품에도 적용이 돼요. 이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많은 가재도구들은 소음을 내죠. 냉장고의 윙윙 소리,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의 소리, 냉난방 시스템 송풍기의 윙 소리 등은 모두 그 시스템들이 켜져 있고 작동 중이라는 것을 유용하게 재확인시켜주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가정용 컴퓨터에는 송풍기가 들어있어요. 하드 드라이브가 작동 중일 때 찰칵 하는 소음이 나서 어느 정도의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자연스럽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이것들은 디자이너나 공학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스템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장치들의 작동에 의한 자연스러운 부수적인 작용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자연스러움이 그것들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작동상의 차이는 종종 소리와 미묘한 차이로 반영이 되므로 무언가가 작동 중인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무슨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정상적인지 혹은 문제를 신호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시스템들은 좋은 뜻에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어요. 우리 집과 사무실의 배경소음 수준은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이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엘리베이터에서와 같이 소리는 정보적일 수 있어요. 조용함은 좋지만 정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리가 피드백 기제로서 간섭적이고 성가시다면 왜 빛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한 가지 문제는 빛이 그 자체로는 내 가제도구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삑 소리와 같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소리는 시스템의 내부 작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추가된 빛과 소리는 인위적이고 디자이너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어떤 것이든 임의적인 정보를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된 빛은 거의 항상 어떤 단순한 이진, 바이너리 상태만을 신호하는데, 즉 작동 중 혹은 아님, 문제가 있음 혹은 없음, 전원이 들어옴 혹은 꺼짐 등을 신호하죠. 사용 설명서의 도움 없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의 풍부함도 없고 미묘함도 없어요. 빛이나 삑 소리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안 좋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느 쪽인지 추측해야 되죠. 장비의 모든 부분들은 삑 소리 혹은 불빛에 대한 고유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제도구에서 보이는 작은 붉은 불빛은 그것이 꺼져 있어도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은 그 장치가 켜져 있다는 것, 제대로 작동 중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아가서 붉은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초록색은 제대로 작동 중이라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빛은 깜빡거리고 번쩍여요. 어떤 것은 색이 바뀝니다. 여러 장치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신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피드백은 무의미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 혹은 특별한 경우로 보통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기 위해서 피드백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요구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정상 모드로 복귀했는지 혹은 특별 모드에 계속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되게 중요해요. 재확인, 진척 상황의 보고와 시간의 추정, 학습, 특별한 상황, 확인, 기대 관리, 이런 이유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동장치들은 최소한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죠. 대부분 그 피드백은 삑 소리와 트림 소리, 벨 소리, 번쩍이는 불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성가신 것이고, 설령 정보를 주더라도 기껏해야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죠. 제조공장, 발전소, 병원 수술실 혹은 비행기 조종실 내부와 같은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종류의 감시 시스템과 부품들이 경보를 울려요. 그로 인한 불협화음은 매우 신경에 거슬려서 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경보를 끊으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에서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장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지원적인 형태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향해서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상황을 발견하는 것을 촉진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을 이끌어주고, 사실상 어떤 행동도 필요 없다는 것을 재확신시켜주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작용은 연속적이어야 하지만 간섭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대개의 경우 주의를 거의 혹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 정말로 적절할 때만 주의를 요구해야 해요. 대부분의 시간에, 특히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작동할 때 사람은 회로 속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와 어떤 가능한 문제를 미리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삑 소리는 쓸모가 없어요. 말소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활동들을 방해하지 않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더구나 말초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해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기술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외 없이 기술, 디자인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기술을 비난하라 라고 사용자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것이 옳아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디자인, 기술의 잘못이라면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사람의 잘못이라면 아마도 그는 기술을 바꾸고 기술을 부리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진실일까요? 애플 뉴턴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뉴턴은 눈부신 아이디어, 굉장한 열광과 과시와 더불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뉴턴은 최초의 그럴듯한 개인용 자료 지원 장치, 퍼스널 데이터 어시스턴트, PDA였어요.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작은 도구였고요. 휴대 가능했고 터치스크린 위에 필기로만 제어되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복잡한데 이해관해서 나중에 정말 책도 나왔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턴의 필기 인식 시스템인데요. 뉴턴은 필기를 해석해서 인쇄된 텍스트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굉장하죠. 이것이 1993년의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성공적인 필기 인식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만을 제외한다면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필기 인식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해요. 오늘날에도 완벽하게 성공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뉴턴 시스템은 패러그래프 인터내셔널이라는 작은 회사의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개발됐는데요. 그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정교했지만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저의 인간기계 상호작용 규칙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었어요. 뉴턴의 시스템은 먼저 각 단어의 필기체 획들을 여러 차원의 추상적 수학적 공간 안에 한 점으로 바꾸는 수학적인 변형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쓴 것을 영어 단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응시켜서 이 추상 공간 내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아냈죠. 만일 이 문장이 뉴턴이 단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뉴턴의 정교한 사용자조차도 이것이 빚는 여러 종류의 오류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 재인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매우 좋죠. 하지만 실패하면 그것은 진저리가 납니다. 뉴턴이 사용하는 정교한 수학적인 다차원 공간과 사람의 시각적 판단 간의 커다란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쓰인 것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 간에는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관련성은 있었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수학의 영역에 있었죠. 뉴턴은 요란한 광고와 더불어 출시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수시간 동안 줄을 섰습니다. 필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한 혁신으로 과대선전됐어요. 사실 하지만 이것은 되게 비참하게 실패했고요. 얼리 어답터였던 만화가 게리 트루도에게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줄 뿐이었죠. 그는 4권 만화인 둔스베리에서 뉴턴을 조롱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뉴턴의 비방자들, 열광자들에게 에그 프래클스, 달걀 죽은 깨로 알려진 만화입니다. 이 조롱의 핵심은 뉴턴을 사용해서 알아들어 캐칭온이라고 쓰면 그것이 달걀 죽은 깨, 에그 프래클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뉴턴은 사용자의 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뉴턴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논의의 요지는 뉴턴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이 교훈은 인간-기계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나 시스템의 반응이 이해 가능해서 하고 해석 가능한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만일 사람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얻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에그 프래클스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애플의 첨단 기술 그룹에서 일하는 레리 예거는 필기를 인식할 수 있는 훨씬 우수한 방법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제타로 명명된 새 시스템은 패러그래프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류는 이해 가능하게 됐어요. 그 시스템은 핸드라고 쓰면 랜드라고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스템은 대부분의 낫자들을 옳게 인식했고 그것이 놓친 H와 N은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만일 알아들어를 썼는데 에그 프래클스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뉴턴을 비난하고 그것을 멍청한 기계라고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핸드를 썼는데 랜드를 얻는다면 아마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알았다. 여러분은 이렇게 혼잣말할지도 모르죠. 아, 내가 H의 첫 획을 충분히 길게 쓰지 않아서 그것이 N이라고 인식됐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 모형에 따라서 비난 대상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인간 중심적인 디자이너들에게 통용되는 관습적인 교훈은 장치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장치나 그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필기를 인식하지 못할 때, 특히 실패의 이유가 불명확할 때 사람은 기계를 비난하고 좌절하게 되고 화가 나게 돼요. 하지만 로제타의 경우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특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때 기꺼이 자신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좌절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조심할 것을 결심할 뿐입니다. 이것이 뉴턴을 실제로 죽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뉴턴이 자신의 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애플이 그럴듯하고 성공적인 필기 인식기를 출시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초기의 부정적인 반응과 경멸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턴이 처음부터 덜 정확하지만 더 이해할 만한 인식 시스템으로 특징했더라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초기의 뉴턴은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없는 디자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팜이 1996년에 자신의 개인용 디지털 지원 장치, 처음에는 팜 파일럿이라고 불렀던 이런 장치를 출시했을 때 이들은 인공 언어, 그래피티를 썼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새로운 필기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피티는 인공적인 낫자 모양을 사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인쇄된 알파벳과 비슷하지만 기계의 과제가 가능한 한 쉬워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어요. 낫자들은 일상적인 인쇄 형태와 충분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학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피티는 전체 단어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낫자별로 작동했어요.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단지 한 낫자에 대한 것이었지 전체 단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찾기가 쉬웠죠. 이렇게 이해할 만하고 그럴 법한 오류들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알기 쉽게 했고 다음에는 그 착오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관한 암시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만하고 그럴 법한 오류들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굉장히 알기 쉽죠. 그리고 그 오류들은 실제로 다시 확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좋은 정신모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필기를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뉴턴은 성공했지만 뉴턴은 실패했지만 팜은 성공했어요. 피드백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성공적인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기계와 조화롭게 일하는 우리 능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고 간섭적이고 별로 정보적이지 않은 경보와 경고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단순히 삑 소리를 내거나 진동하거나 번쩍이는 신호들은 보통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않고요. 단지 무엇인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표시할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아내었을 때는 수정 조치를 취할 기회가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변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지속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M 교수를 상기해보세요. 피드백이 없다면 그는 그 자신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조차 못하였을 겁니다.
더 나은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묵적인 의사소통, 자연스러운 소리와 사건들, 조용하고 분별 있는 신호들, 그리고 표시 장치들과 우리의 세계에 대한 해석 간의 자연스러운 대응의 활용입니다. 운전자가 빡빡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누군가를 보세요. 조력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차 옆에 서서 차와 장애물 간의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두 손은 점점 가까이 움직이죠. 이런 식의 안내가 좋은 점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미리 동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시나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암묵적인 신호는 앞의 예에서처럼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든 디자이너에 의해 기계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의도적일 수 있어요. 말 없이 그리고 거의 혹은 전혀 훈련하지 않고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방법들을 사람과 기계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의 많은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 지원 장치들은 자동차가 앞, 뒤에 있는 차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표시하죠. 표시기는 일련의 삑 소리를 냅니다. 삑, 쉬고, 삑, 쉬고. 차가 장애물에 더 가까이 감에 따라서 쉬는 간격이 더 짧아져요. 삑삑삑삑삑삑 하면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더 빈도가 많아지고 소리도 증가하죠. 삐비비비비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삑 소리가 연속적으로 될 때가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차는 장애물과 충돌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손으로 한 지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스러운 신호는 지시가 없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명령 후에 들리는 하드 드라이브의 짤깍 소리나 부엌에서 끓는 물의 친숙한 소리와 이런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신호들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죠. 이런 신호들은 피드백을 주기에 꼭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적 작업 부하를 더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요. 제록스의 펠로알토 연구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는 마크 와이저와 존 실리 브라운은 이를 조용한 기술, 캄 테크놀로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중심과 주변 모두를 이끌어들이고 실제로 그 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연구진들은 말하고 있죠. 중심은 우리가 주의하는 것으로 의식적 주의에 초점을 말합니다. 주변에 대한 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알아차릴 수 있고 효과적이지만 중심의 자각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와이저와 브라운은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외연적으로 주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능할 수 있는 것을 주변, 페리퍼리라고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주의는 길, 스테레오, 승객 위에 중심을 두며 엔진의 소음에는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한 소음을 즉시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소음에 수능되어 있음을 재빨리 그것에 주의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용한 기술은 우리의 주의에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쉽게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정석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첫째, 일들을 주변에 둠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중심에 있어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에 순응할 수 있다. 주변에서의 일은 주변, 감각적 처리에 전념하는 우리 뇌의 상당한 부분에 의해서 순응된다. 그래서 주변은 과부하시키는 일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전에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일은 다시 중심에 둠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제한다. 이 인용문에서 과부하시키는 일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문구에 주목해 보시죠. 이것이 바로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비밀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전통적으로 2차원적 사각형 안에 배열된 4개의 버너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절기들은 예외 없이 1차원적인 직선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조절기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자주 다른 버너를 켰다 껐다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조절기와 버너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대응도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가스레인지 모델이 조절기를 버너에 대응시키는데 서로 다른 규칙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인간 요인 전문가들은 조절기가 사각형 배열로 놓인다면 어떤 이름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시험해 왔어요. 각 조절기는 적합한 버너에 맞는 공간적 위치에 짝지어질 겁니다. 어떤 가스레인지 제조회사들은 일을 잘 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은 한 모델에서는 잘하는데 다른 모델에서는 잘하지 못해요. 적절한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원칙들은 분명합니다. 조절기, 조명, 버너들의 공간 배치의 경우 자연스러운 대응, 내추럴 매핑에 대한 저의 정의는 조절기가 그것들이 제어하는 장치들의 배치에 공간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같은 평면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자연스러운 대응을 공간적 관계성으로 제한할까요? 그 원칙은 수많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중요한 피드백 출처이므로 자세하게 논의되었어요. 소리는 우리가 사태들에 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명백하게 가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초창기 비행에서 비행기가 실속, 스털이라고 하죠. 큰 날개 각도와 속도 저하로 뜨는 힘을 읽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실속하려고 할 때 양력 부족은 조종간에 진동을 하게 만들곤 했어요. 오늘날의 더 큰 비행기와 자동 제어 시스템의 경우 조종사는 이런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 조종관이 떨리는 이런 신호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졌죠. 이것들은 나중에 인공적으로 그래서 재도입됐습니다. 실속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행기가 계산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조종관을 흔들어서 경고하는 방식이죠. 조종관 흔들기와 같은 기능이 그래서 요청되는 거예요. 이는 실속 조건을 경고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운전자의 노력을 증강시켜주는 파워 핸들이 처음 자동차에 도입됐을 때 운전자들은 차량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차로부터의 피드백이 없어서 운전기술은 심하게 약화됐죠. 그래서 현대의 차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조심스럽게 제어해요. 도로 진동의 일부를 재도입했습니다. 도로감, 로드필은 필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죠. 고속도로의 굉음띠, 럼블 스트립도 운전자들이 길 밖으로 벗어나고 있을 때 경고를 줍니다. 차선을 벗어날 때 드르륵거리는 소리죠. 이것들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공학자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로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로에 홈을 내서 차바퀴가 그 위를 지나갈 때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했죠. 동일한 원칙이 속도 경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련의 홈은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어야 할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요. 이 띠들은 점점 더 가깝게 배치가 되어서 운전자가 속도를 충분히 낮추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소음의 주파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요철띠 신호들은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죠. 어떤 연구자들은 자동차 좌석의 진동기를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차가 오른쪽으로 이탈하면 좌석의 오른쪽 부분을 진동시키고 왼쪽으로 이탈하면 왼쪽을 진동시켜서 굉음띠의 효과를 흉내낸 거죠. 마찬가지로 차나 좌석의 앞부분은 차가 앞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안전속도를 초과할 때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운전자에게 길이나 다른 차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데 효과적이죠. 이것들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을 예시하는데 자연스러운 대응과 성가심 없는 연속적인 자각이에요. 좌석의 진동은 진동이 느껴지는 위치와 인접한 차의 위치 간의 자연스러운 대응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주변의 차들의 존재에 대해 계속 부드럽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동은 섬세하며 우리 주변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비간섭적이에요. 늘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결코 완전한 주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에 결코 침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가심이 없는 연속적인 정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신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6가지 간결한 규칙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람과 기계 간의 의사소통의 본질에 초점을 둡니다.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광범한 범위의 관습과 규약, 프로토콜을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따르게 되죠. 상호작용 규칙들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의 근본적인 자연적 요소로서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왔어요. 우리와 우리의 기계 간의 비슷한 풍부한 상호작용을 얻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는 호사를 누릴 수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규칙들을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들과 공학자들이 기계 내부에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규칙 1. 풍부하고 복합적이고 자연스러운 신호를 제공하라. 디자인 규칙 2. 예측 가능하게 하라. 디자인 규칙 3. 좋은 개념 모형을 제공하라. 디자인 규칙 4. 출력이 이해 가능하도록 하라. 디자인 규칙 5.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자각을 제공하라. 디자인 규칙 6. 상호작용이 이해 가능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대응을 활용하라. 더 많은 자동화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과제는 사람들의 개입을 유지하고 정확한 양의 자연스러운 환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동화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능적인 시스템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가장 먼저 사람과 기계의 공통 기반의 결여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새 디자인에 의해 고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층 더 생기 있고 더 완벽한 지능적인 대행자들을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교성을 더하고 공통 기반을 확립하고 실제적인 대화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할 기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참이나 먼 길을 가야 할 거예요. 기계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려면 기계는 예측 가능하고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 행동,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기계의 상태와 활동에 대한 자각과 이해는 연속적이고 비간섭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것이에요. 이것이 하한선입니다. 이처럼 빠듯한 일련의 요구들은 오늘날의 기계들에 의해서 실제로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부터 이것들을 더 미루지 말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